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이 있다. 여기서는 국가 기능이나 권력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무엇이며 진보는 나라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 소스타인 베블러는 다윈의 진화론의 관점에서 19세기 말 미국 자본주의 사회와 지배계급을 관찰하고 분석한 유한 계급론을 썼다. 그는 진보를 최적의 사유 습성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모든 사회제도는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사유 습성의 산물이다. 제도는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적 태도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정신적 태도는 과거로부터 전승된 것이므로 현재와 불일치하거나 충돌이 불가피하다. 제도를 고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베블러는 진보를 변화된 환경이 요구하는 생활 방식과 사유 습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적극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태도이며 보수는 그 반대의 태도라고 말한다. 베블러는 지배계급의 유한계급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을 선사했다. 유한계급은 노동하지 않으면서 노동이 창출한 것을 약탈하고 활용한다. 그들에게 현존하는 제도와 지배적인 생활 양식은 모두 좋고 옳고 합당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유한계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위 소득계층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베블러는 가난한 사람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령층이 더 보수적인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사유 습성은 더욱 강력해지고 그것을 바꾸려는 정신 에너지는 점점 더 부족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은 생물학적 필연인 것이다. 새가 좌우 날개로 날듯이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있어야 유지되고 발전한다. 보수는 생물학적 본능이고 진보는 목적 지향 본능이다. 보수가 구심력이라면 진보는 원심력이다. 진보주의자만 있는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혁명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반면 보수주의자만 있는 세상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에는 몰락할 것이다. 진보주의자는 실천을 위한 목표와 행동 방침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옳고 선하고 정의로운 제도와 실천 방법을 판단할 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규범을 찾는 데서 진보의 분열이 시작된다. 이는 새로운 사유 습성을 창조하는 진보주의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보란 무엇인지 대표적인 견해 몇 가지를 살펴보자. 가장 좁은 의미의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인간 능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진보라는 견해도 있다. 19세기 이후 유럽 진보정당의 대의는 자본주의 극복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대의를 추구하는 국가나 정당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중국도 말로는 공산주의를 내세우지만 경제는 자본주의와 다름없다. 진보를 자본주의 극복의 개념으로 규정한다면 진보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의 울타리를 매우 넓게 친 사람은 역사가 에드워드 H. 카일 것이다. 카는 베블런과 달리 진보는 인간 능력의 계속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인류가 추구하는 목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지 밖에서 주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사고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이것이 사회 진보의 토대다. 진보에 대한 카의 개념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너무 넓어서 구체적이거나 규범적인 목표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진보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한 책으로는 이남국 선생의 진보를 연찬하다가 있다. 그에 따르면 진보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를 지향하는 것이 진보주의다. 인간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 물질의 결핍, 낡은 생각 등 세 가지다. 나는 이 견해가 진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적합한 중용적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론, 국가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견해와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진보주의가 정치와 결합한 것이 진보정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만물에는 다 고유의 목적이 있다. 그는 국가의 목적이란 으뜸가는 선을 훌륭하게 추구하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최선의 국가를 만드는 방법은 시민 각자가 훌륭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국가, 선을 행하는 국가,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원했다. 그의 목적론적 국가론은 자유주의 국가론과 결합할 수 있으며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 진보 정치 세력에게 필요한 국가론은 바로 이런 것이다. 국가가 선을 행하도록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진보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전체주의가 장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악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론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오늘날 진보 정치의 화두는 복지국가론이다. 복지국가는 선을 행하는 한 형태 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
복지국가론의 주장은 은연중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의 결합을 수용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주요 기능은 세 가지다. 첫째, 시민들이 일정한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 징수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일이다. 셋째, 서비스와 공동장비를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흔히 복지국가론을 진보주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국가론도 복지국가론을 배척하지 않는다. 복지국가론은 심지어 국가주의 국가론과도 손잡을 수 있다. 실제 역사를 보아도 국가주의 화신으로 알려진 독일의 체렬제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독일 복지정책의 주춧돌을 놓았다. 복지국가론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이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 오히려 국민의 호감과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소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소모적인 허위 논쟁이다. 사회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복지 정책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5가지가 있다. 둘째, 공적부조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도 등이 있다. 셋째는 보편서비스다. 의무교육이 대표적인 보편서비스다. 공적부조는 선별적 복지지만 향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게 되면 보편적 복지가 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비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거나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면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이다. 더 많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 진보주의자는 더 많은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를 요구한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개인의 책임을 더 중시한다. 이들 사이에 진보자유주의자들이 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삶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동시에 사회적 공동선, 기회균 등 정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도 요구한다.